빡세게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주담대, 네. 전세 대출, 그 다음에 갭 투자가 낀 거는 세입자들한테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 지금 그런 네,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요. 지금 조건이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보면 수요업체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실수요자 입장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률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 시장은 월세가 기반되어 있지 않고 전세가 기반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수익률은 시세 차익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가 만약에 내가 이자를 1,000만 내다가 배가 돼서 2,000만 내도 우리 수익률이 1억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죠.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뭉개고. 그래서 월세가 기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미비해요. 근데 실수요자분들은 좀 달라요. 실수요자분들은 이제 선택에 함에 있어서 매매, 전세, 월세 세 개 중에서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리를 계산하면서.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매매 선택이 많았었어요. 근데 전세, 월세로 갈 확률이 좀 높아졌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러면 시장에 전세, 월세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매매 돌아와요. 결국에는. 금리에 관련되는 이제 뭐 논문이라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영향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게 반반이에요, 사실은. 그 그래프를 그려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을 완전히 돌리기에는 금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매정 갭이 되게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금리에 따라서 전월세에서 매매로 쉽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시장에 갭이 붙은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시장이 매물이에요.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이 갭이 붙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같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세 가율이라는 거는 조금 왜곡이 돼 있어요. 과거와 달리. 근데 지금은 제가 보는 건 매물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숫자, 매물 숫자.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뉴스 보게 되면 월세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월세나 전세를 선택할 수 없으면은 다시 매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이 길지 않아요. 서울 수도권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약간 주춤하죠. 예. 전국이 다 주춤해요. 예. 그러면 이 영향은 금융 규제에 대한 영향이에요. 공급의 영향이었으면은 지역마다 다 달라야 되는데, 그죠? 금융 영향에 영향받는, 똑같이 영향받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영향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하고 다르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급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네. 아, 이게 사실 이걸 이슈로 해서 사실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 하시는 분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유, 뭐 벌써 우리가 24번 정책에서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은 마지막 거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실수요자까지 막는 정책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까지 나온 거예요. 그동안 실수요자까지 못 막았어요. 전세도 못 막았어요. 근데 지금 막았잖아요. 지금 전세 건드리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톱된 거예요. 이 스톱된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못 움직이기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돼. 물을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쌓여요. 그럼 어떻게 해가? 터지죠. 나중에. 터져갖고 이렇게 확. 네, 터지죠. 똑같아요. 이 수요는 우리가 막는 게 아니고요. 수요는 해소해야 돼요. 해소. 네. 집을 사서 해소하거나 집을 얻게 해줘야. 그렇게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막았잖아요. 네. 막아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또 막은 거예요. 누굴 막았냐? 전세 수요가 다 막았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스톱하니까 마치 스톱만 하니까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 물건 늘어났냐? 안 늘어났습니다. 공급 똑같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얼마 안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임대차 입법했죠. 그건 거꾸로 해요. 그건 마치 움직이고 있는데 2년에서 4년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물건이 그건 줄게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줄게 만들었고 이거는요 수요를 줄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시장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오거든요. 내년이나 빨리 가는 시장 내년, 조금 더 가는 시장은 내후년 다시 정상 시장 돌아옵니다. 시장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우리가 금리가 뭐 올라도 집은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전세, 월세, 매매든지 결국 어떤 선택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은 다시 매매를 넘어온다. 지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부의 관점에서 저희는 어쨌든 갭 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표현을. 네. 그러면 갭 투자들이 못하게 이 전세 끼고 사는 걸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지금
계속 뭔가 시비를 제한을 걸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전세 대출은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치권에서 젊은 분들 이제 복지 차원에서 해준 거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 들으면서 이 전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어요. 원래 이제 매매가가 있고 전세 가격이 있잖아요. 이 전세 가격은 자기 자본, 개인의 자본이 축적돼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출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자본이 축적된다는 거는 주택 시장에서 이 전세 자금이 실제 우리 주택 시장의 바로 밑에예요. 주택 수요가 되고 이 주택 가격도 되고 근데 여기에 전세 자금 대출되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닌 대출은 들어왔잖아요. 이게 커져 있다고요. 그 전세가 커져서 자기 자본이 커져서 매매를 밀려 올려야지 정상적인 시작인데 대출이 되니까 뭡니까? 미리 막 올리죠. 그래서 이 시장은 거품이 생기는 시장으로 가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나쁜 시장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한번 꺼냈기 때문에 돌릴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한번 터질 거예요. 언젠가는. 터지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터진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위기가 오게 되면. 그래서 이 전세가 우리 시장의 바로 밑인데 이 전세가 이제 우리 개인을 보면 개인 소득의 축적이잖아요. 이걸 더 크게 확대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경제가 성장해서 개인의 소득 늘어나고 늘어난 소득이 자산 축적돼서 전세가 들어오고 전세가 성장하면서 매매를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해 왔다고요. 부동산 시장이. 근데 지금은 이 중간에서 정치권에서 대출을 들어오는 바람에 시장이 버블을 더 키우는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시장은 건전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보세요.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들어오면 전세 돈이 없으면 어떤 선택할까요? 집주인들은 전세가 안 놓이니까 반전세를 돌리고요. 세입자들은 월세로 간다고요. 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매가가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축적이 되면 다시 전세가 올라가면서 다시 매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 왔다고 우리 시장에. 근데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임대차 입법하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 들어오면서 이 전세자금이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어디로 왜곡돼 있냐? 위로 왜곡돼 있다고요. 위로. 네, 위로. 그래서 매매를 엄청나게 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보기에는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을 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은 안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걸 못 건들 거예요. 그냥 복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터지고 난 뒤에는 아마 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터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오면 터집니다. 그거 말고 위기는 없어요. 금리가 빡. 예, 아니면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와야 되죠. 그런 위기면 과거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받쳐줬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가를 받쳐줄 수 있는 없죠. 얘도 대출이니까 같이 무너지죠. 하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죠. 하방이 없어진다니까요. 지금은 당장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을 우리가 턴하기에는 금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뭐 상승해서 하락 바꾼다, 하락해서 상승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금리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하락세나 그 매매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냥 홀드지. 그렇죠. 홀드죠. 스탑이 아닌 거죠. 네, 스탑이 아닙니다. 스탑도 돼도 홀드 둘 다 돼가 안 돼요. 해소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뒤에 되면 더 겁나는 시장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코로나 때 다 묶여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막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원래 똑같아요. 확 튀어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죠. 이런 규제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의 120%까지 대출해 주는데 나라도 많습니다. 막지 못합니다. 결국. 전세가 월세화로 더 바뀌고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것인지 전세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시장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매매 시장이 살아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전세 비율이 보면 전세가 6이고 월세가 4였어요. 그래서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매매 밀어올리기 때문에 월세가 상당히 안정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지금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금융 규제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안 되니까 월세를 밀려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을 가진 분들도 대출이 안 되면 월세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급도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월세를 밀려나니까 시중 월세가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하니까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그 우리 정부에 자꾸 건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서민들 피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은 우리 시장은 정말 정직하게 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정직하게. 아, 그래요? 예. 근데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이게 이제 월세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월세 시장이잖아요. 그 월세 시장이 됐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은 매매 시장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임대를 넣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수익을 시세 차익 누리면 되죠. 네. 근데 일본은 지가 안 오르잖아요. 그 월세 수익이죠. 그 우리보다 일본의 월세가 비싸요. 그거는 시장의 성장이 다 됐다는 증거가 보이는 거 첫 번째 그거. 그리고 주택 시장이 그 우리가 충분히 재고 주택이 되게 되면은 월세 시장이 앞당겨 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세가 성장한다는 거는 매매 시장이 살아있다는 거는 그만큼 재고 시장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증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천천히 재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전세도 천천히 줄어요. 그 6대 4까지 왔는 거예요. 계속 가게 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4대 6 가다가 나중에 우리 재고주택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어디 되냐. 전세 1, 월세 9로 바뀝니다. 그게 우리가 어디 가면요. 시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골에 우리 가게 되면은 전세 매매가 딱 붙어 있죠. 네. 그런 전세 몇 개만 많고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인구가 성장하지 않죠. 없죠. 주택 수요에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미래 시장이 벌써 시골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우리 시장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시장 안에. 그래서 우리 수요 공급도 시장 안에 다 있고, 거래 안에 보면 모든 해답이 다 시장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공부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저는 시장의 답을 다 찾습니다. 네, 시장의 답을 다 찾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상품이 이 전세인데 네. 이 전세 상품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매매가가 성장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전세 시장이 과연 그렇게까지 위축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시장이 멈췄냐면은 일본은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시장이 멈췄어요. 세 가지. 재고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고요. 90년대. 두 번째, 인구가 정체됐었어요. 수요가 안 늘죠. 그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마이너스로 갔죠. 세 가지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사라졌고, 우리도 이제 만약에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전세 시장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소득이 축적되어야지 모아놓은 자금으로 전세 가잖아요. 만약에 강남에 전세가 30억이다 그러면은 30을 언제 모아서 들어가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넣는 분이나 들어가는 분들이 선택은 월세밖에 없어요. 현재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예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멀었습니다. 재고주택도 충분하지 않고요. 천천히 시장이 적응할 때까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이걸 계속 건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면서 급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새벽님이 일본에 있거든요. 네. 일본? 네. 일본 부동산 분위기도 궁금하네요. 일본에 올라가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동산, 우리하고 그게 이제 도시만에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물건만 올라가요. 도쿄의 핵심지. 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라든지 일본은 맨션이라 하거든요. 맨션. 예, 고급 맨션은 올라갑니다. 왜냐면 소득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수요가 있죠. 그거 올라가죠. 근데 밑에 수요는 안 올라가죠. 왜? 재고주택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아직도 멀었고요, 우리는요. 그렇진 않습니다. 외국처럼 전세 없이 월세 가격이 확 올라가죠. 그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제가 그 짤을 봤거든요. 네. 전세가 그대로에 월세 110을 얹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전세는 그대로고 올라간 만큼 다 월세로 와버리죠. 응. 전세가 성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 전세는 개인이 자산이 축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월세는 현재의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는 우리 시장에 사실 바로 밑에예요. 네. 전세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죠. 가장 정직한 거죠. 정확하게 보여주는 네, 네. 그 시장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계를 볼 때 왜 이렇게 되냐는 걸 이유를 굉장히 그 속에 많이 담고 있거든요. 네.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 통계 안에. 네, 통계에 숫자에 담고 있는 의미, 담고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 우리 주식도 분석할 때 뭐 PER, 뭐 PBR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홀드되어 있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수도권은 이제 많이 정체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다 그 현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유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거래를 안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스톱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과거에는 1주택자가 움직이게 했거든요. 전세는. 다주택자 막았어요. 지금은 다 막았어요. 다 막고 움직이는 한 명도 없죠, 사실은요. 돈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일부가 거래되는 금액들이 되게 일부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한 물건들 급하게 움직여야 될 사람들 건면해 놓고 그것들 거래되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늘면은 그런 분들을 벌써 소화되고 없어질 물건들이죠. 근데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지금 투자자들도 지금 잘 안 돌아다니고 있나요? 어떤가요, 투자자들? 투자자분들이 못 움직이죠. 왜냐하면은 수익률이 안 나온 시장이잖아요, 지금요. 빡습니다. 지금은 취등록세, 그죠? 뭐 중과돼 있고 양도세 있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클지 이제 세금이 클지가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과거에 이제 뭐 1억 미만들 이제 중과세 없는 물건들 위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테마주니까 금방 끝나는 시장이고 정상적인 시장은 지금 투자자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극히 제한돼 있죠. 시장이 그렇다고 시장 멈추지는 않습니다. 실수요자가 움직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좀 그런 편이고 실수요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더 탄탄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락한다. 수도권 얘기입니다. 서울 수도권 얘기입니다. 네. 고점이다, 아니다.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영상들이 이렇게 추천이 막 계속 뜨거든요. 네. 각종 언론사 영상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시장에서는 이 수도권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잖아요. 2,600만 사는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인식이 집값이 하락했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24번인가 정책해도 안 됐잖아요. 그 왜 안 됐냐면은 시장에 나가보면 안 하거든요. 나가면 물건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시장에 나가서 어떤 물건이든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물건이 나와 있어야 돼요. 매매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그래서 매매가 비싸면은 전세 월세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세 월세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물건이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 투자자가 들어가면 또 상승할 수 있잖아요. 투자자는 수익률하고 관계 있죠. 수익률을 없애주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투자자는 수익률 지금 많은 분 벌면서 했죠. 중과세 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만들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시간 흘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매물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거래해서 실제 1년 동안 움직여 봐서 충분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면 다시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만큼 중요한 게 거래예요. 거래가 엄청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은 좀 달라요. 지방은 공급이 엄청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를 보게 되면은 지방 공급이 한 80% 중요하다면 거래는 20%예요. 근데 서울은 제가 볼 때 한 5.5 대 4.5 정도 거래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지역을 옮기면서 우리가 강남에서 강북 옮기거나 강북에서 강남 옮기잖아요. 근데 실제 한 명씩 옮기지만은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 실제 늘어난 거 아니죠. 새로 늘어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만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바꾸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물건이 있다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공급이 있다고 인식하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게 되게 되면은 마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2+2가 했을 때 공급이 마치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2년마다 움직인 것을 4년마다 움직이니까 공급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뭡니까? 매수자가 확 밖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매수를 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역과 지역이 너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경기도 북부권에 의정부가 있고 남부권에 평택이 있잖아요. 평택이 요새 공급 좀 많아요. 경고를 계속 했어요. 그럼 경기도 의정부에 전세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죠. 안 풀린다고요. 여기서 이동하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전세를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국에다가 곳곳에 뭡니까? 공급을 하면서 그 공급으로 해서 이동하는 수요로서 비워주는 자리에서 계속 와서 이동하면서 물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누적 공급이에요. 누적 공급. 누적 공급을 통해서 물량이 쌓이고요. 그 쌓인 물건이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갈 정도의 물건이 쌓여야지 시장이 끝이 나요. 그래야지 매매를 선택 안 하죠. 전세 매물이 움직이 보니까 없잖아요. 또다시 매매를 선택한다니까요.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금융 규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멈춰 있으니까 마치 물건이 나왔는데 없는 물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움직여버리면 물건이 또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내년 1년 동안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또 물건이 없다 그런다고 또요. 그러면 내년 되면은 또 하반기 가면 또 움직인다. 가격이 또 움직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움직여 보니까 지금은 금융 규제로 막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물건은 똑같은데 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수요 공급 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 공급으로 가는 겁니다. 이 증명이 돼 있습니다. 어떤 걸로 증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우리가 해마다 34만 가구씩 늘어났어요. 네. 33만 늘어났는데 시장의 공급도 똑같이 33만이에요. 똑같이 됐어요. 왜 그러냐? 시장에서는 늘어나니까 공급을 또 했겠죠. 시장에서 또 많이 사면은 많이 공급하고 또 안 사면 적게 공급하고. 그래서 수요 공급 계속 시장이 뭐 합니까?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33만 공급과 33만 수요가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시장은 불균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샀다가 전세 갔다가 이동했다가 굉장히 불균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균형이 안 돼요. 균형이 안 된 시장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균형이 돼 있다고요. 우리 시장은 정직하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수요 공급이. 그러니까 이 시장 수요 공급 시장이라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뭐 학군 이야기하는 사람들, 2년 전까지 GTX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 없어요. GTX. 예. 그리고 뭐 입지 맨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근데 다 그분들이 지금 다 공급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심리 이야기하면서 유동성 이야기 하신 분들도 꼭 달고 오는 이야기는 공급 이야기는 달고 와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게 공급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도 그때는 다 뭐 공급 많다 하지. 지금 보세요. 후보자들, 그죠? 두 분 다 250만 공급하겠다 하죠. 네. 결국은 공급 얘기하죠. 결국은 본질이 공급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그 공급을 움직이게 돼 있다.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급을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공급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이 시장이 너무나 재밌고요, 사실은요. 뭐라면 너무나 정직하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사실은요. 공급을 공부하게 되면은 수요가 보이고요. 수요가 보이게 되면 다시 공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이고 돼요. 거래가 보이고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내용을 굉장히 많은 얘기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이 원리를 이야기하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전망을 잘하는 거 그런 걸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에 관련된 거 이해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예전에 임대차법 개정돼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계수요 다시 공부하신다고 했었는데 한계수요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유효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보면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할 때하고 제가 이제 한계 수요를 만든 거는 기준점을 만든 거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많은 쪽으로 누적이 되게 되면 3년 누적이잖아요. 되게 되면 하락이고 이쪽으로 누적되면 상승인데 기준점만 말씀드렸지 이게 이제 뭐 정확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상승을 하는 조건에서 보게 되면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주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상승을 하려면은 공급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계수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바닥까지 떨어져야 되고 우리가 상승하다가 하락하려면은 이쪽에서 물건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딱 걸쳐서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약간의 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기에서 하락으로 가냐 하락기에 상승으로 가냐에 따라서 요 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정확하게 17,500이라고 이렇게 딱 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약간 유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호수와 같다고. 호수 이론으로 제가 큰 호수. 그래서 물이 한번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물을 붓기 시작해도 그 호수가 다 차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채워가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제가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은 25년, 26년 정도 되면 그 물량이 다 찬다. 그거는 상계 신도시와 관계없이 찬다. 제가 차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시장의 힘은 다 떨어지게 돼 있다. 그때는 공급이 적어도 하락한다. 요즘 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도 공급이 적었는데 뭐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7년, 18년도 공급이 많은데 올라가서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공급이 안 맞다 이러잖아요. 공급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방은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 한계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방하고 광역시하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우리 중소도시하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거기다 0.05 곱해가지고 적정 수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 틀리죠. 그거 안 맞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안 맞는 거 아니까 그 이야기는 잘 못해요, 이제는. 아니 그러면 그게 지방하고 수도권은 좀 어떻게 공급을 달리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차이는 서울 수도권이고요. 네. 반대로 움직이고 공급량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지방은 이제 3년 누적 공급이 정확하게 맞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근데 작은 도시는 사실은 공급이 안 맞는 도시들이 꽤 있어요. 근데 왜 안 맞냐 하면은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서 안 맞습니다. 일정량의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도시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런 도시들은 만약에 그 도시에서 뭐 일자리 없으면 어떡할까요? 대도시 갚으죠. 네. 그냥 거기 주택 수요를 우리가 전세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공급으로 해석할 수 없는 도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상상하잖아요.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고요. 다른 이유는 계속 바뀌어요. 한 가지로 상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는 투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공급으로 해석할 수 없는 도시는 투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맞출 수 없어요. 계속해서 투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소도시들은 좀 그렇겠네요. 네, 안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극단적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가 촌에 집이 있죠. 촌에 집에서 무슨 집 필요합니까? 앞에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그죠? 안 늘어나죠? 그러면 그분들 소득이 늘면 어떡할까요? 집을 고쳤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작은 도시는 공급이 안 맞습니다. 그게 도시가 다 됐다는 증거예요. 도시가 다 됐다는 게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힘이 약하다는 증거고 새로운 수요가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계속 일어난다는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어디 갈까요? 도심에 가본다니까요. 큰 데로 가죠. 큰 데로 가죠. 네. 그래 그 시장이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시장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공급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공급을 분석이 안 된다. 그럼 그 시장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공급을 맞는 도시가 어마어마 많은데 왜 거기 들어가죠? 그죠? 공급을 맞는, 정확하게 맞아다 움직이는 도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가서 고생을 왜 하냐고요. 적게 놓고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타이밍 맞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네. 이 공급은 어디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미분양의 의미까지 좀 같이. 미분양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컵의 크기가 그 도시의 수요의 크기예요. 앞에는 제가 그 호수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호수를 줄이는 게 이 컵이에요. 네. 컵에 물을 부으면은 꽉 차잖아요. 네. 꽉 차면 수요가 다 됐다는 증거죠. 근데 여기서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한 방울 넘치죠. 이게 미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을 찾는 거는 이 수요의 크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미분양이 늘어야지 시장 하락한다 하잖아요. 이게 수도권에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방에는 미분양이 늘면 그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늦은 거예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미분양과 하락은 동시에 하고요. 왜냐하면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 규모가 작으면은 아니 저 동네 바로 옆 동네 미분양 나면 어떻게 인식할까요? 사람 대부분 안다고요. 그래서 위축되기 때문에 바로 하락이 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가 공급의 영향, 물을 채우면 물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공급이 나오자마자 바로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만 찾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미분양을 찾는 공급량도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주는 공급량을 찾고 미분양을 사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분양이 줄면 더 가라 하잖아요. 그 미분양 사는 사람이 더 윈 아닌가요? 더 일찍 더 갔잖아요. 미분양이 줄면 더 가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때 올라간다. 그 미분양 사는 사람이 윈이죠. 진짜 전문가들은 미분양을 사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지금쯤 미분양 주니까 미분양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 수도권이나 우리가 이런 그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지역의 어떤 편차가 수요의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택에서 미분양 나도 의정부에 있는 수요가 거기 있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의정부에서 수요 나고 여기서 나고 이러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 모든 지역이 공급이 이제 넘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되면 시장이 하락하는 거예요.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은 미분양 의미가 누적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방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방은 달라요. 그 미분양이 우리가 지방에서는 후행 지표일 수 있습니다. 선행 지표가 되려면 공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급을 공부하셔야 돼요. 공급이 전부 다 답이 다 있어요. 아무런 공부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죠. 공급을 공부하셔야 했잖아요. 마지막에 공급을 공부하셔야 한 이유. 그러면 공급을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공급을 공개하기보다는 이제 소장님의 영상을 그냥
보는 걸로. 그래서 밴드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한 개 덧붙여서 우리 청주 천안 같은 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 인구가 늘어난 도시죠. 인구가 늘어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인구가 늘어난 도시가 되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문가분들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예측하기 힘들다 얘기해요. 왜 그렇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도시에 이동을 합니다. 그죠? 이동하는데 내가 이동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알죠?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그러니까 늘어나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 어떻게 예측하죠? 어떻게 예측하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측하기 힘들죠. 인구 늘어나는 도시는. 그래서 이런 도시가 보세요. 만약에 어떤 도시가 이제 100의 수요가 있으면은 110이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서. 그러면은 공급은 110을 해야지 전세에 놓으면 110이 소화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 110이 돼야 되는데 그 시장에 가보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 늘어나는 사람 지금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전세를 간다고요. 근데 만약 이 수요가 계속해서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집이 부족해서 매매가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일수록 우리같이 투자자는 예측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좋은 도시죠. 청주 천안 인구 늘어나니까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시장이에요. 왜? 늘어난 수요가 어떤 걸 선택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더 힘들죠. 그 안에 있는 수요도 무슨 선택할지 모르는데 늘어난 수요까지 우리가 선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죠. 근데 늘어나니까 뭐합니까? 또 늘어난 수요가 나중에 상승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공급도 많이 한다고요. 분양회사들이. 근데 많이 하면서 그것도 하락하죠. 그 하락 때문에 또 다시 멈추고 이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수요, 저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일수록 미분양이 많아요. 왜? 수요의 선택이 굉장히 매매와 전세 개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세 갈지 월세 갈지 매매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청주 천안이 미분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인구가 늘어나서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이 수요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으면 그 미분양 난 거 있죠. 그걸 미분양 사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시장을 엄청 좋아하죠. 왜? 수급이 균형이 굉장히 잘 깨지는 시장이잖아요. 균형이 깨질 때 마이너스 마피 나고 이럴 때 엄청 좋잖아요. 사실은요.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이 인구가 늘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도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와 전세와 매매 개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급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면은 우리가 미분양에 들어간 시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다 돼 있는데 임대차 3법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다시 해도 똑같이 돌아가니까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되구나 그렇게 다시 생각했는데 사실은 공급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미분양에 대한 의미나 들어가는 시점, 주는 시점, 늘어나는 시점도 우리는 다 찾을 수 있다. 모든 도시의 그 공급량으로 다 데이터를 다 증명도 돼요. 그래서 미분양을 우리가 늘어나는 시기를 찾지 말고요. 공급을 공부하시라니까요. 그래야지 미분양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타이밍을 내가 가장 앞선 공부는 미분양 공급을 공부하는 거고 내가 후발주자로 들어가고 싶으면 미분양에 줄 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익은 납니다. 근데 이제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미분양 줄고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미분양이 줄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미분양 지역 가봐도 이제 저층만 남아있고 이런 거죠. 좋은 물건 다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은데 사이클 이게 막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게 불가능해요.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나보면은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시장 내에 내가 그 시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속에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상승과 하락도 맞추기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상승과 하락을 맞추기도 힘든 상태에서 하락론자들이 지금 다 틀렸잖아요. 몇 년 동안. 근데 지금 이제 상승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뭐 최근에 약간 위축되고 있지만은 사이클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이 두 가지를 보는 거지 그 안에 쪼개서 보는 건 제가 의미 없다 보고요. 제가 보는 이 시장 자체가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균형이 돼 있지 않은 시장이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식도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가 고정돼 있던가요?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죠. 똑같아요. 공급에 의해서 어떤 자산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락하면 상승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상승 하락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있는 거지 그 속에 여러 가지 나누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물론 이게 시간이 천천히 걸리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찾는 방법에 의해서 공급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을 찾는 거에 대해서 공급 말고는 저는 하는 게 없고요. 사이클을 해도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번 분양과 입주라는 그 텀 있잖아요. 공백 기간 3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무조건 올라돼 있고요.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조금 왜곡이 돼 있긴 한데 이제 갭이 조금 더 클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급의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제가 8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90년도부터 해서 많은 도시들을 그 공급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치의 그것도 없이 움직이더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급 말고는 우리가 특히 없다. 근데 원리는 제가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3년 공급과 3년 누적이 움직이는 확률이 가장 높다. 그 속에서 변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헷갈려 하는데 변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뭐 규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의미 없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변수를 우리가 어떤 사이클을 넣어서 해석하기보다는 공급으로만 해석해도 충분히 우리가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신도시가 들어오든 뭐가 됐든 네, 공급 안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홀드의 개념으로 보면 네. 이게 언제 추세가 바뀌는 걸 저희가 캐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진짜 하락으로 접어드는구나. 먼 얘기긴 한데 사실 25년, 26년 얘기긴 한데 수도권 이야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서울 수도권. 원래는 이제 수도권이 뭐 조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요. 투자자는 지금 그 투자할 수 없는 조건이 돼 있고요. 이제 남은 조건은 실수요자 분들이잖아요. 그 실수요자분들이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투자자가 또 필요해요. 사실은요. 투자자가 만들어 놓은 전월세 매물이 충분히 돼야지만이 사실은 매매를 선택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이 지금 뭐 25년, 23년도 돼야 되는데 이 조건이 만들기까지는 사실은 저는 그 물량을 우리가 쭉 누적해 봤을 때 공급 물량 안에서 그 물량에서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가 있잖아요. 임대 수요. 그 임대 수요를 모아서 임대 수요 100을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은 실수요자들이 만약에 85가 있고 15가 우리 통계산을 보면 15가 우리가 그 임대를 놓거든요. 그 15가 모여서 서울 분들이 1년 동안 충분히 움직여서 시장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쌓여야 돼요. 그게 하락의 조건입니다. 그 하락의 조건이 그래서 물량이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는 시기가 아직도 더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고 실수요자 시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또 뭐 재건축이라도 이런 이제 상품이 바뀌는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시장들이 이제 가격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가격을 상승을 빌미가 되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시키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물건이 진짜 흘러 넘쳐야 돼요. 너무 많다고 느낄 때 우리가 대구 시장 가고 있는 막 곳곳에 지금 공사판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수도권은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 일기 신도시처럼 되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누적해서 만들든지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도에 우리가 입주 물량 많았죠. 수도권에. 네. 이때 잠시 멈췄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든지 아니면 작게 공급해서 누적하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급 안 돼가. 그죠? 이때 진짜 역대급이었거든요. 네. 공급량이. 네. 그런데도 지금 하락 못 시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락시키려면은 이 물량을 계속 했었으면 하락했을 건데 계속 못 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 차니까 계속 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량이 작지만은 언젠가는 물이 다 차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전월세 물량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이어야 됩니다. 정부가 할 일은 택지를 조성하고 그걸 분양을 하고 그 민간에서 받아서 그걸 일반 분양하고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제 민간 주택 시장에서 참여할 수 없는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재건축을 풀고 택지 공급을 늘려서 공급을 늘리면은 시장은 죽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이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상승은 일어나요. 일어나지만은 그게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뭐 정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요. 네. 유력 후보가 두 분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A냐 B냐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좀 부동산 시장이 바뀔 거라고 보세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두 분 다 공략해도 똑같습니다. 진짜. 뭐 나름대로 내 공약이 맞다, 네 공약이 틀리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준비해서 공급 스타트가 2026년, 27년이에요. 그분들이 안 해도 시장 끝날 땐 끝나고 오를 땐 올라요. 네, 올라요. 그래서 시장은 원래 이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시작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시장은 지금쯤은 안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가 들어 있을 때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건 제가 볼 때는 그거 없어요. 그 앞에 정부가 공부 안 해서 그랬어요. 근데 정책으로 잡으려면 안 되죠. 공급으로 이제 방법이 다 틀린 거죠. 근데 끝날 무렵에 우리가 이기 신도시 했잖아요. 네. 그 끝날 무렵에 잡혔잖아요. 이기 신도시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이 들어야 끝나는데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두 후보분들이 물론 한쪽에는 민간 주도가 한쪽에는 이제 공공 주도인데 사실은 공공 주도가 사실은 더 나쁘죠. 사실은 나쁜데 민간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공급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떤 정책 해도 시장은 영향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죠. 말로 누가 못해요. 이 사이클대로 이 공급의 사이클과 이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면 스케줄대로 움직이죠.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은 어쨌든 임기가 끝날 때쯤 집값 잡히는 잡히죠. 거저먹네? 네, 거저먹죠. 임기 끝날 때는 잡히죠. 네, 많은 부분에 잡힐 수 있어요. 사실 공급을 안 해도 잡혀요.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네, 가만히 있어. 부동산 쪽 신경 안 써도 네, 안 써 잡힙니다. 왜냐면 공급 누적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지금 10만 가구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네. 그죠? 작게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잡히거든요. 네. 근데 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뿐이죠. 빨리 공급은 빨리 멈추고 늦게 하면 늦게 멈추는데 그래서 이제 공급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좀 다르죠. 지방은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이 빨리 들어가게 되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정부의 역할은 사실은 지방에는 크게 제가 볼 때는 크게 할 거고 민간에 맡겨둬도 사실은 공급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뭐 대구 보세요. 뭐 택지급을 안 하고도 지금 공급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예, 작은 도시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1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 발언들 많이 했어요. 네. 국토보유세 이제 내셔야 됩니다. 국토보유세 소장님 제일 많이 내실 것 같은데 국토보유세 왕창 내시고 종부세 그다음에 뭐 양도세 90%, 95%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해도 시장에는 영향이 없. 잠깐 영향이 있겠죠. 알아요. 예. 떨어지면은 그때 잠깐 영향이 있으면 떨어지면은 많은 사람들 땡큐하고 사세요. 그 다음에 폭등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잡을 수 있다고 지금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네. 잡으면 땡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다 경험했잖아요. 사실은 IMF 금융위기가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외부 위기잖아요. 공급이 와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정책을 해서 무너졌다면은 수요가 멈춘 거잖아요. 수요가 멈췄다는 거는 다음에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이거 끝나면 나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부 끝나고 나면 아니면 하락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하락기에는 집을 땡큐하고 사야 돼. 우리는 땡큐 그 하락기 나오기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상승액이 너무 오래 가는 그게 재미없는 거죠. 사실은요. 대구 하락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대구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애들은 좀 접근하기가 계속 네. 물건이 줄어들고 그렇죠. 재미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 하락도 나오고 상승 나오고 이렇게 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상한 하락이 나오게 되게 좋죠. IMF 금융위기나 이렇게 정책의 하락, 뭐 우리가 과거에 카드 사태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상태일 때 나왔다 뒤에 우리 상승률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가. 상승률 두 자릿수 나옵니다. 두 자릿수. 로켓.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요가 위축될 때 나오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 되게 좋죠. 그분이 나와서 하락을 시킬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 나와주면은 뭐 세금 좀 내고 버티죠. 뭐. 어차피 공급 스케줄 간 대로 간다. 네, 공급 스케줄대로 간다. 그럼 지금 이렇게 후보 뭐 부동산 공약 비교 뭐 이런 거 의미 없네요. 뭐 시장에 심리적으로는 약간 뭐 안정을 주거나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스케줄에 대해서는 저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좀 그렇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사실 적폐 중에 적폐이신데 네. 대구의 적폐 중에 적폐이신데 5년 동안 계속 띠끼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이렇게. 뭐 시장은 결국에는 못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중에 시장이 보복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멋있는 네, 거네요. 시장 보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괴롭힌 만큼 보복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역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기다려야죠. 그러면 우리 다주택자들은 예.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종무세 1년에 한 개씩 팔면서 내면서 버티는 분들 많잖아요. 예. 한 개 팔고 1년 버티고 한 개 팔고 그런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 다섯째
팔 거 준비해놓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보복을. 근데 뭐 그 사이에 아마 시장이 뒤집혀질 거예요. 예, 시장 못 견딜 겁니다. 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84였던 게 이제 42억, 네. 45억 이제 그때 네. 한번 말씀해 주셨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됐고 네. 또 인상적이었던 게 2025년, 2026년 정도까지는 되어야 이게 끝날동 말동한다 네.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가격은 이제 예측하는 건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천행 시장을 보고 맞춘 거니까 네. 방법은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 시장 자체가 2008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부산, 대전, 울산부터 시작했고 지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주, 대구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예. 그 가격이 먼저 움직인 시장을 저는 가격 선행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부산이 2012년 말부터 잠깐 주춤했었고요. 대구는 계속 올랐고, 대구는 2016년, 17년 멈췄고, 그리고 부산은 2017년 말부터 멈췄어요. 2019년 말까지. 그 사이에 대구는 계속 올랐고. 그래서 지역마다 가격이 선행하는 시장이 있고 공급이 선행하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21년은 가장 선행하는 시장이 공급이 선행하는 시장이 대구. 네. 가격 선행하는 시장은 부산. 그래서 올해 초에 왔을 때는 대구의 가격, 84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역산하게 되면은 대구가 이제 84가 15억까지 갔거든요. 지금 17억까지 갔지만은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 2008년도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강남을 100을 했을 때 대구가 30에서 35였다고요. 그걸 역산하게 되면 서울은 45억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45억까지 가야 된다. 지금 보면은 일반 아파트들은 48억까지 가야 되고요. 재건축은 52억까지 가야 돼요. 52억?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52억까지 가야 됐어요. 재건축하게 되면. 지금 근데 재건축 단지 그거 보세요. 뭐 80억 네, 나오고 80억 거래되고 있잖아요. 40억짜리 지금 80억 되고 있잖아요. 네. 촬영할 때 네. 그때 33억이었어요. 네. 32억인가? 네. 그럼 그게 지금 42억 됐다고. 9억 올랐어요. 9개월 동안. 부여도 한 달에 1억씩. 네, 한 달에 1억씩. 공급을 많이 받아들이는 지역이 선행하는 시장이 있고, 네.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과공급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급이 선행해서 가격을 멈추는 시장이고, 그리고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은 가격이 선행하는 시장이다. 가격이 높아서 선행하는 시장 아니고요. 가격이 높아서 선행하는 시장은 강남이죠, 늘. 근데 그게 아니고 가격이 움직이는 순서예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선행하는 시장을 보고 맞추는 거죠. 대구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대구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어떻습니까 대구? 대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구 하락하죠. 하락합니까? 네. 그때 제가 4월달 그때 언제냐? 3월달 왔나? 2월달 와서 네. 누가 질문했죠, 우리 여기. 네. 그래서 제가 4월부터 이상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고 7월달에 블로그 글을 썼어요. 갔다 오고 11월이나 11월 하락 나온다 글을 썼어요. 그럼 달까지 제가 맞췄어요. 이번 달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달에 하락 마이너스 나오고 감정원에 이번 주 마이너스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밴드에서 달까지 맞췄냐고 내보고 10월 11월 달까지 생각하면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게 공급된 거예요. 공급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사실은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공급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충 공부하거든요. 저는 공급 공부만 10년 했어요. 공급 한 개 가지고 거래 공급을 3년 했고요. 저는 약간 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있잖아요. 저금리. 저금리가 공급을 조금 약간 희석시킬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공급이 들어가니까 여금 정확하게 그냥 하더라고요. 시장 죽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요. 이게 대구가 지금 공급이 꽤 있잖아요. 앞으로. 네, 많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로 하락을 할 것이며 어느 정도부터 좀 이렇게 반등 시점을 찾는 건 지금 좀 이러고요. 왜냐하면 공급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2024년까지 네. 밖에 공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가지고 이제 반등 예상하기는 좀 이르고 하락은 2023년까지는 하락한다고 봐야죠. 기회는 이제 2022년, 23년도에 이제 5년, 26년 입주 물량이 모이는 거 보고 그때 타이밍을 찾는 거죠. 지금은 말하기 이르고요. 지금 그냥 추이만 좀 보고. 네,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공급이 없잖아. 지금 공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25년, 26년 물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 힘들어요. 제 예측은 누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한 해 하나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누적이 지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23년까지는 지금 공급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예측이 안 됩니다. 대구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많이 꽤 많죠.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일까 이제 이거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판단하기 좀 이러고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냥 돈 넣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투자금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돈 넣으면 사실 전세가가 조금 빠질 거예요. 많이 벌어지죠. 23년도부터
하락부터 시작해서 하락도 지금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릅니다. 대전 시장에 대한 고견 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대전도 대구 따라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전은 공급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 많이 하는 거 맞죠? 근데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오게 되면은 상승폭은 줄고 상승 지역은 줄고요. 상품도 줄고 지역과 상품과 이런 것도 줄지 하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전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사실 대구 못지않게 궁금한 데는 전 부산. 부산은 지금 참 예측하기 힘든데 제 책에서 나오는 이 한계수에 근접해 있어요. 확 많거나 확 적으면 예측이 되기 쉬운데 이 근접해 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딱 이제 이게 넘치는지 말지 딱 중간에 있다는 거잖아요. 오차범위. 네, 딱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수요가 움직이면 위로 가고요. 수요가 멈추면 밑으로 가거든요. 이 시장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부산은 2024년부터는 약간 조심해야 돼요. 내년까지는 괜찮고 23년도에 만약 24년, 25년의 물량이 많다면은 부산도 힘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까지는 괜찮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항 얘기도 나옵니다. 포항도 사실 원래는 포항은 사실은 이제 구미하고 조금 가격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구미도. 예, 구미도 그렇고. 근데 자체적으로 지금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이제 뭐 하락으로 돌아서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과도하게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갖고 계시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주 춘천? 강원도는 그동안 이제 하락도 했었고 해서 네. 수요가 모여있고 이래서 아마 상승을 계속 할 거예요. 지금 공급도 좋고 해서. 그래서 뭐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네, 가져가시면 돼요. 진짜 많이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청정 지역이라 하는 근데 그게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공급 들어가게 되면 바로 무너지거든요. 작은 도시는 공급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울산도 해주십시오. 울산. 광역시는 한 번. 울산은 지금 아직도 상승이 많이 남았죠. 지금 뭐 작년? 2019년부터 올랐나? 2021년. 네, 울산은 뭐 1, 2년 정도는 더 충분히 여지가 있다 보고요. 뭐 걱정할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소장님은 그 다주택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가 다 지역마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안 파시니까 네. 시세나 전세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뭐 내려갈 때도 있고 조정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이렇게 막 좀 심리나 이런 돈이 어쨌든 뭐 이렇게 돈을 토해내거나 이럴 때는 없으세요? 없죠. 네. 왜냐면 워낙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거기에 전세금이 회수되면서 원금을 다 회수됐어요. 원금이 다 회수돼 거기에 내 돈이 없어요. 그 아파트 내 돈이 없다고요. 진짜 일찍 네, 진짜 일찍 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인천에 13년도 사고 서울은 15년도 샀다고요. 내 돈이 없다니까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못 맞춘 사람들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갭이 큰 상태에서 가고. 그러니까 분양권도 늦게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타이밍을 맞춘 분들은 내 돈이 거기 없어요, 사실은요. 돈 다 나오고. 전세 그러면 다 나와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데는 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가 많아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창원도 괜찮습니다. 창원 김해. 네. 네, 창원 김해 다 괜찮고요. 사실은 뭐 창원에 이제 투자도 많이 들어갔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잠시 주춤할 때도 많은 분들 물어봤어요. 괜찮다, 내가. 그 일시적인 현상이다. 결국은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부산하고 창원하고 경남하고 다 이제 울산하고 다 묶여서 공급이 전부 다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움직여도 공급 없기 때문에 시장은 똑같이 움직인다. 근데 투자자가 움직이면서 아니면 정책에 의해서 일시적인 주춤한 게 있지만은 창원 같은 경우도 뭐 2년 정도는 좀 무난하게 갈 거라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네. 전화 통화도 잠깐 했었는데 네.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제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시민단체에 있을 때의 스탠스를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하는 게 공공부문부터의 분양가 상한제 강화, 토지는 SH 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네. 네, 그다음에 후분양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저 궁금한 게 분양가 상한제하고 후분양제하고 건물만 분양 이거 궁금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하면 공급이 줄죠, 당연히. 건설사에서. 근데 그걸 해서 어떻게 가격을 낮추겠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데 로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성공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자체로 보면은. 근데 자체로 보게 되면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는 이제 LH에서 소유하고 건물만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국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집값이 안 올랐나요? 집값 그 사용권에 대해서 오르거든요. 그리고 자산이 되지 않는 시장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가 지금 건물값이 있나요? 건물값이 없죠. 빵은 아니지 없죠. 네. 땅값이잖아요. 만약에 새 아파트는 건물값이 있겠죠. 근데 그걸 분양받아서 샀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계속 노후화돼 가서 땅값만 나오면 어떡하죠? 그 누가 삽니까? 분양부터 실패합니다. 분양부터 실패하게 돼 있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분양부터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LH에서 임대주택 많이 공급하잖아요. 지방에. 많이 비워 있어요. 비워져 있어요. 예. 그 왜 비워져 있을까요? 내 돈이 안 되니까 비워져 있죠. 내 자산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은 자산을 축적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산이 안 되는 그 모호한 정책이 되면 시장에서 외면받게 돼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그거 받을 건지. 근데 그게 계속 날잖아요? 날게 되면 건물 가치가 다 날아가고 땅값은 LH 거라면서요. 누가 그거 사죠? 옆에는 10억씩 20억 올라가는데 내 거는 빵원이잖아요. 그거 누가 사요? 아무나 안 사지. 그걸 임대는 놓으면 모르겠어요. 매매는 안 된다고. 그게 매매는. 분양부터 실패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후분양제는? 후분양제는 건설사에서 이제 시장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우리같이 이제 투자자나 실수요자분들이 선택할 때 네. 돈을 벌지 아니면 성공할지를 파악하고 뭐 입지나 위치 파악하는데 이제 뭐 분양회사에서도 이제 시장의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자금력 있는 그 큰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도 공급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구도 후분양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후분양하는 이유가 분양가를 못 올려서 그래요. 이 건설사들은 그 자본력 있는 건설사입니다. 그런 건설사만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참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공급 줄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공하기 힘들죠. 그럼 다 역으로 가는 정책? 역으로 가는 정책이죠. 이네요. 네, 역으로 가는 정책이죠. 성공하기 힘들다. 원가 공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분양가 원가 공개. 네. 분양 원가 공개. 네. 이거 원가 얼마겠어요? 이거 커피 3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쵸. 200~300원이죠. 네. 그럼 거기에는 임대료 하고 다 지금 월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사들 그 건설하고 난 뒤에 또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하자 보수. 네. 그런 거 원가를 어떻게 하죠? 굉장히 힘들다. 근데 그게 건설사들이 수익을 많이 내면은 재무제표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 있잖아요. 재무제표 한번 보시라고요. 수익이 얼마나 나 있는가. 수익률이 그렇게 안 높아요. 비용을 다 나간다니까요.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건 증거예요, 사실은요. 재무제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가 공개하라면 안 하죠, 당연히. 공부를 안 하죠. 네. 근데 일반 이제 시민분들은 야, 건설사가 집값을 저렇게 뻥튀기 해놔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비싸게 덤터기. 네. 그러면 건설사 우리 그 홈페이지 가서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수익률이 얼마인가. 굉장히 낮다니까. 우리 주가 하시면 다 보잖아요.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재무제표. 네, 다 보시면 그건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의도는 좋잖아요, 의도는. 의도는 좋은데 그 시장에 먹히는 거가 중요하죠. 근데 모든 게 알아요. 경제 정책이 의도는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 넣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의 차이죠. 김원동 본부장님이랑 이렇게 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네. 닭게장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닭게장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네. 편안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우리 야당 후보나 우리가 여당 후보는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돈을 주겠다. 다 좋은 의도잖아요.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청년수당. 그게 수당이고 뭐 기본 수당. 네, 다 좋은데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나쁜 영향 간다는 거고 또 좋은 쪽에 좋은 간다 이렇게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뭐 그분들 속을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죠. 나도 기본 소득 주면 나도 그쪽 뽑아야 되나? 기본 뭐 저는 소득 준다. 주고 안 뽑을 것 같은데 받고 안 뽑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에 뭐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이요? 뭐 지방이면 좀 더 낫고요. 수도권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깔아먹기 때문에 지방에서 뭐 지금 공급 적은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방을 위주로 조금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수도권 제일 문제죠. 이 뭐 주택자분들이. 네. 이분들한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이분들은 이 시장이 한번 상승하게 되면은 빨리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렇지만 여건상 뭐 자금력이라든지 여건상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여건이 되면서 참여 안 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시장 구조 자체가 서울 수도권 시장이 한번
수급의 균형이 깨져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오랫동안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거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하락을 하고요. 하락도 길어요, 수도권은요. 하락도 길고,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오면은, 이 방송이 뭐, 물론 나중에 한 5년, 6년 되면 다 사라지고 없겠지만은, 묻히고 없겠지, 잘 안 보겠지만은, 다음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는 또다시 참여를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왜? 수도권 시장은 늘 긴 시장이에요. 그런 구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내릴 거라고 해서 정부만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또 많다고요. 근데 지금 선택하기 굉장히 애매한 시기에 와버렸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상승의 폭이 지금은 과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임대차 3법 나오면서 상승폭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이렇게 두 자릿수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우리 역사상 두 자릿수 연속으로 우리가 상승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80년도에 주택이 굉장히 부족할 때 정도만 나왔지 한 해 정도 상승하고 안 나왔다고요. 전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매매가가. 매매가? 예, 이렇게 나오기 힘든 시장이 지금 나와버렸다고요. 이건 시장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승률이 과거보다는 크지는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5억을 본 거는 2025년, 26년 정도 봤는데 지금 벌써 나와붙잖아요. 네. 42억까지. 너무 빨리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은 월세로 밀려납니다. 월세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 공급이나 월세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사실은 시장이 멈춰주면 좋겠지만, 규제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게 되면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률 크지 않고 또 뭐 하락할 수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는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수할 때는 선택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분양권을. 네, 분양은 좋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분양가고, 이게 안 된다면은, 지금 경쟁이 높아서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안 된다면은 내가 가장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강남을 가야 되잖아요. 강북 팔고. 근데 시장 하락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팔게 돼 있다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하락기가 와서 지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전월세로 밀려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이라도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참, 그렇죠. 중간에 이제 갈아타게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1주택자분들, 수도권 1주택자분들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비과세가 들어왔다는 시기 왔는 분들은 미리 좀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장이 다 와서 갈아타면 매도가 안 돼요. 지금 대구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매도가 안 돼서 일시적, 1가구, 네, 2주택 있죠. 그게 기간이 지난 분들 많아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안 팔려서. 안 팔렸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갈아타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좀 움직이면 좋겠고요. 더 상위직으로 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분들의 수도권에서. 이게 막판 분위기 가면 이렇게 세금이 꼬일 수가 있겠군요. 네,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 상관없이. 그래서 또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비과세 조건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시간 있다고 생각해서 상승한다고 이걸 놔두면은 이게 시장이 되게 되면은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면 그냥 공포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은 팔리죠. 부동산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가 끼 있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이 끼 있는 물건하고 내가 그 시기하고 맞출 수는 없어요. 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느 시점에 그냥 시장이 상승하고 있더라도 뒤에 수익이 더 있더라도 그냥 파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다주택자분들이니까 그 매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매도는 소장님의 스타일은 이제 사서 모은다 약간 이런 네, 개념이에요. 네. 어지간하면 팔지 않는다의 네. 개념이었고, 그럼 저희 다주택자분들도 세금만 괜찮다면 계속 갖고 가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뭐 10채가 있다면은 이 정부 끝날 때까지 5채가 팔면서 버티고 다시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1년차 매도, 네. 2년차 매도, 네. 3년차 매도. 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정부 우리가 들어오면은 공급을 할 수 없어요. 공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있는 물량이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해서 내가 내는 세금을 다 회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근데 내가 다시 매수하게 되면은 취등록세 내고 다 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좋은 물건들을 순서를 정해서 안 좋은 물건부터 한 개씩
정리해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세금이 많지 않을 때는 물건을 많이 모으는 게 가장 유리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최근에는 전 팔아요. 세금 때문에. 저도. 예, 종부세 때문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물건들은 한 번 더 올라가고, 우리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매수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유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매도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죠? 보유해서 후회하는 게 훨씬 더 적어요. 팔고 나중에, 그거 안 팔아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요. 지나보면은.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러지 하잖아요. 그런 분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공주택 엄청 지어줄 거니까 네. 그거 기다리고 있겠다 아유.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기본주택이었구나. 그거 안 됩니다, 사실은. 뭐 1번은 그렇고 2번 후보가 되면 이 세제 완화라고 해야 될까요? 세금 네. 규제는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양도세를 조금 완화하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매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래를 풀어주면은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거래를 양도세 풀어주면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락률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2년 뭐 실거주 이런 조건들이 많이 달려있잖아요, 사실은요. 덕지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피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못 팔죠. 못 팔고 2년 조건을 채우고 2년 뒤에 하락 떨어진다고요.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양도세 때문에 2년 뒤에 떨어진다고요. 이때 매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가 빨리 하려면은 빨리 떨어뜨리려면 양도세를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지금 풀면은요 바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거 양도세나 이거 중과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천천히 떨어져요. 네, 천천히 떨어집니다. 본인이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덜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풀어줘야 돼요. 지금 다주택자분들이시니까요. 양도세에 원복시켜주면 원래대로 네. 2017년 이전으로 원복 일반 우리 원래 일반 과세로? 네, 일반 평화로웠던 네. 그 과세로? 네, 중과 네. 빼고 네. 평화로웠던 시기로 돌아가면 네. 나 이제 수익 실현한다. 네. 한다 1번. 아니다 나는 계속 갖고 간다 2번. 판다. 1이 뭔데 판다요? 네 판다. 수익 실현한다. 보세요. 저렇게 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부분 바로 떨어진다니까. 저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판다. 스마트하십니다. 되게 팽팽한데? 네, 팽팽하죠. 2도 많습니다. 네, 팽팽하네. 갈아타게 한다.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좋은 물건 가지고 간다. 안 좋은 건 판다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똘똘한 거 가지고 간다. 갖고 가고 네, 안 좋은 건 판다. 수익 실현할 네, 거는 팔고 착 한다. 다시 이제 재배치하는 거죠. 리밸런싱. 네, 맞아요. 포트폴리오? 네, 다시 하는 거죠. 어. 그 비슷비슷하다. 와 진짜 비슷하다. 그러네. 네. 무조건 판다도 아니구나. 무슨 이게. 판단은 아닙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네. 왜냐하면 좋은 물건 다시 그 가격에 사기 힘들어요. 옛날 가격으로. 한번 나왔던 가격을 다시 사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팔아도 살 게 없어서 가져갑니다. 네. 대구 산다고. 팔고 대구로 간다. 대구 간다. 좋은 방법이네. 대구를 거의 진짜 전국적으로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딴 데 가도 다 그렇게 보고. 제가 관심 가질 정도면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 못 풀어요. 그래서 한번 희망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구를 기다립니다. 저는 23년 대구를 기다립니다. 고점이다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사실은요. 꼭지다. 꼭지다. 고점이다. 이제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뉴스에서도 하고 막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왜 이게 안 되냐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PIR라고요. 네. 아시죠? PIR. 네.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어요. 네. 올해 초인가요? 2월인가 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서울이 28.8이고 도쿄가 14였어요. 배죠. 배네요. 네. 우리는 28년 모에. 네, 28년이고 지금 바뀌었어요. 도쿄가 13점 몇이고 서울이 30까지 올라갔어요. 그 넘베어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국을 딱 넘어야 되는 줄 압니까? 북경을. 북경, 베이징. 네. 중국은 49.8위입니다. 49년을 네, 오롯이 모아야 네, 50년을 모아야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어마어마한 고평가죠. 그죠? 이걸로만 보면. 네, 이걸로만 보면은. 근데 중국은 벌써 무너져야 되는데 북경은 안 무너지고 있다. 계속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 이유가 있어요. 통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숫자의 비교잖아요. 이거는요. 그 기사가 그래요. 단순히 숫자의 비교였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이 국가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본이 가장 먼저 성장했죠. 네.
우리나라죠. 나라가 성장하면서 주택시장도 성장했거든요. 그럼 주택의 품질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주택 수준의 품질. 가장 오래된 집이 어딜까요? 도쿄잖아요. 아무래도 일본이 그죠? 제일 많겠죠. 일본에 있는 중간값을 가져오고 한국의 중간값, 중국의 중간값을 가져와서 만든 자료예요. 이거는 경제 발전의 순서가 똑같은 거예요. 이걸로 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똑같이 우리나라가 있어요. 지금 PIR이 대전이 5.53입니다. 근데 대구는 13.16이고 부산이 9.74예요. 그러면은 대전이 엄청나게 저평가고, 그죠? 근데 대전에 지금 어떤 분 하라는데 물었잖아요. 네. 왜 5.53 나왔어? 아세요? 늙었나? 맞아요. 대전이 세종시를 지으면서 굉장히 구축이 많다고요. 그 구축을 샘플링해서 만드니까 재산 낮죠. 이걸로 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 만든 배경이 있다고요. 도시의 배경. 그 도시의 배경까지 알아야지 이게 의미가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하락이면 우리 2019년부터 하락이 했어야 돼요. 최고점이면. 근데 이걸로 해서 하락이라는 분들 몇 분 계셨잖아요. 지금도 방송. 네, 안 하잖아요. 이게 PIR 그래프는 주택 가격 그래프와 똑같아요. 이가 똑같은 거 있잖아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 배경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서 시장을 고점이 아니다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게 되면 많은들 매도하거든요. 이런 지표들을 참고하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다 후행 데이터. 가격이 만들어내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높아진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낮아요. 이게 가격 그래프라니까, 이게. 가격 그래프하고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 똑같이 나오지. 가격 그래프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담겨있는 의미, 단순한 비교보다는 그 속에 담기는 의미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단순한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대전이 5면 약간 구축들이 구축이죠. 많이 있는 거고, 울산은 31이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죠. 울산 신축이 아마 선택이 됐겠죠. 중간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그 울산은 어마어마하게 고평가죠, 지금. 좀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잘 가고 있잖아요. 안 맞네 또. 예, 여기는 벌써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울산은? 31인데? 31년 모아야 돼. 네, 31년인데? 그 울산은 소득도 높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 아닌가요? 근데 31일 나왔잖아요. 새 거를 이렇게 집계를 했나? 그래서 이게 어떤 샘플링을 했는가잖아요, 이게.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로만 보면 대전 들어가야 되는. 대전 들어가야 되죠. 근데 대전 들어가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구축은 제일 비싼데,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런 걸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증거예요. 대전 구축이, 보세요. 같은 구축인데, 지방에서는 구축을 쭉 비교해 보세요. 대전 구축이 상당히 비싸다고요. 왜? 신축 공급 못 했거든요. 세종시 공급한다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는 우리가 시장이 축소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축이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구조예요. 신축이 아주 적고 구축이 많고, 근데 구축 중에서도 핵심 지역에 뭐 둔산도 이런 지역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비싸게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봐서는. 근데 얘 통계 보면은 늘 저평가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의심해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는 어떤 내막이 숨겨져 있나요?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요. 구입 부담 지수가 우리가 여기에 뭐 금리도 들어가고 다 같잖아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라는 걸 샘플링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걸 샘플링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의미예요.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물론 여기에는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출 환경도 들어가고 하는데 결국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고점이다 저점이다고 판단하기 힘들고요.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늘 그래요. PR이 가장 낮을 때 상승하고 가장 높을 때 하락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둘 다는 후행 지표라는 겁니다. 후행 지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심리도 후행 지표입니다. 네, 심리도 후행이에요. 근데 심리를 어떻게 선행해서 맞추냐? 2년 뒤에 심리를 어떻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2년 뒤에 어떻게 심리가 바뀌겠어요? 아니면 사시겠어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심리는 현장에 있는 심리, 지금의 심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심리조차도 사실은 우리 통계청에서 숫자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100이다, 103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도 2달 뒤에 나오죠. 그것도 후행이잖아요. 뒤에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예측은 우리가 1, 2년 뒤에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심리도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지금 막 죽고, 교체하면 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는 단기간의 어떤 예측으로서는
뭐 가능한데 조금 길게 보는 시장으로서는 예측하기는 힘들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안 보죠. 그 공급이 안 맞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요 공급. 그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수요 공급이 공식처럼 맞는 게 아니라 심리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분한테 좀 한번 질문해 보세요. 2년 뒤에 심리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2년 뒤까지 맞추잖아요. 2년 뒤 괜찮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2년 5월까지 맞죠. 네? 저 5월까지 맞추는데 2년 뒤에 심리를 어떻게 예측하냐고 좀 묻고 싶어요 늘. 그 심리는 단기간에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그 심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매도자가 많으니 매수자 뭐 있잖아요. 매수 위주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6개월이나 이렇게는 맞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투자해 보시면은 잘 안 된다고요. 6개월 상승하고 만약 2년 하락하면 어떡하죠? 그 지금 나중에 올해 만약에 주침하고 내년 상승하게 되면 심리 그분들은 또 다른 이유로 또 될 거예요. 또 자꾸 이유가 바뀐다고요. 저는 10년, 20년 동안 공급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공급 공부 안 된 분들은 계속 다른 이유를 대요. 금리다, 유동성이다, 뭐 심리다, 뭐 아니면 지하철 역세권이다, GTX다, 뭐 계속 이유가 바뀌어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은 건 공급만 남아 있어요. 지금 공급만 남아 있잖아요. 모두 다 지금 공급만 얘기하고 있다고. 결국은 본질을 온 거잖아요. 공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공급으로 해서 데이터를 넣어서 만약에 검증을 해보세요. 도시마다.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인가 약간 보일 거고요. 공급 데이터는 어디서 활용하세요? 지금 뭐 지인이나 그런 거 활용하세요? 호갱노노 아니면은 뭐 또 더 있나요? 아실. 뭐. 아실도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걸 취합해서 데이터 넣어서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보세요. 저는 엑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어요. 검증한 데이터가. 예, 그래서 그걸 검증해서 되는 데이터만 쓰거든요. 이건 안 맞다. 모든 도시 다 해보고 모든 도시가 똑같이 통한다 하면은 그걸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지나보고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한계수가 나온 거예요. 안 통해서만 못 쓰죠. 뭐 어떤 사이트든 상관은 없나요? 상관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임대가 들어간 곳도 있고 지인이 좀 많아요. 그 임대하고 좀 더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뭐 임대를 뺀 것도 있고 아니면 오피를 넣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아파텔이라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조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아파트 많이 해서 네. 아파트라고 생숙 많이 뭐 생숙은 요새 조금 더 잠깐 주춤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파트 투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 투자처라고 보죠. 저는 아파트를 못하니까 아니면 수요가 아파트를 선택하시지 못한 분들이 대체해서 아파트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오피텔하고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아파텔이. 이제 구조가 잘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밀리게 돼 있어요, 상품에서. 네. 그래서 오피텔을 먼저 밀리고 그다음 아파트를 밀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밀리는 것은 빌라부터 밀리겠죠. 그래서 이게 공급이 없는 시장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역 선택을 조금 한정돼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많은 시간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공급이 없는 시장에서.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뭐 시세 차익을 해서 나오는 거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급이 되게 되면은 이게 하락률이 아마 가장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뒤로 밀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몰입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하시죠, 소장님은? 저는 안 합니다. 오로지. 아파트. 아파트만이야? 네, 오로지 아파트만 하고 타이밍만 찾아 들어가죠. 네, 최적의 시점에만. 생숙도 마찬가지시겠네요. 네, 생숙도 저는 생숙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저도 몰라요, 사실. 어떤 과정에서 수익이 나고 어떻게 돼서 올라가고 이런 걸 제가 공부를 안 해봤어요. 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영봉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이게 반짝하는 상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테마주 그치 그런 그치, 거. 테마주죠. 뭐 주식이 테마주 움직이듯이. 뭐 윤석열 테마주 이런 거 네,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맞아요.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문제고 장기로 가져가기 힘든 물건이죠. 공시가격 1억이야. 제가 안 여쭤본 것 같아요. 공시가격 1억이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규제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솔솔 나옵니다. 지금 기사. 그래서 작은 지방에 가게 되면은 원래 이제 1억 미만 아파트에 좀 지방에 있잖아요. 지방 많고 한데 그게 상승할 때는 좀 상승을 해요. 사실은 투자 좀 더 하는데 나올 때는 가격을 많이 반납하고 나와요. 나올 때 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오려면은 조금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군가 사거든요. 그 뒤에 나온 사람들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상품의 선택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예전에는 빌라나 이런 데 거의 안 올랐죠. 왜 안 올랐냐면은 소득이 높아지면은 빌라라는 상품 안 찾거든요. 아파트를 찾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도 빌라 전세 잘 안 간다고요. 그죠? 아파트 전세를 가지.
그래서 1억 미만도 1억 미만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빌라 위에 있어요. 그렇죠. 네. 다음 단계거든요. 네. 이 상품이 선택의 수요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고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이 상품 밀리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시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 호기 넣은 그래프 이렇게 하나 찍어 보시면은 예. 과거에 상승했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되냐? 다 반납한 애들도 많아요. 1억에서 갔다 1억 5천 갔다가 다시 1억 갔다가 내려올 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적은 동네에 1억 아파트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단기간에는 투자자들끼리 이제 밀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나올 때는 달라요. 전혀 다른 시장이 되거든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들어올 때 하고 전혀 180도 다른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시장이에요. 그냥 1억이라는 이유로 올라가는 시장도 있거든요.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그런 시장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이제 막 휩쓸려 다니니까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머리 아프잖아요, 공부. 네. 근데 지역만 듣고 싶고. 근데 지역만 들으면은 내가 흔들려요. 이렇게 정책이 나오게 되면 흔들리거든요. 내가 판단을 스스로 못 내려요. 공부를 하셔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또 영원한 상승 없잖아요. 하락기도 하니까. 그 시간을 맞게 공부해 놓으면은 다음에 또 그걸 또 이용해서 또 큰 수익이 나니까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때가 네. 저는 올 거라고 후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같이 할 때 안 움직여요. 아무도 안 할 때 움직입니다. 네. 지금 제가 2019년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요. 남들만 할 때 안 합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이제 2011년도도 봤지만 정말, 그때는 정말 고수들 정말 많았어요. 그분들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그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지금 시장은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하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수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그런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좀 조금 답답해서 나오죠. 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는 해드리는데 진짜 고수분들은 지금 수면 밑으로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늘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집을 지금 구입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계획이 이제 속상하고 뭐 이럴 건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지켜보니까 지금 뭐 강남 놓쳐가지고 저 영원히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또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나 보면 늘 그렇습니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물건이 많지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늘 물건이 많다니까요. 그 대신에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건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늘 시장은 반복되고 늘 기회는 오고 단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대신 또 내가 자산도 축적이 돼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맞고 했을 때 또 다음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지금 실망하기에는 좀 이렇다. 특히 20대, 30대 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 참여 못했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택시장 아직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체 제가 공부한 결과 그런 시장 남아있기 때문에 뭐 속상할 필요 없고요. 아니 젊기 때문에 기회를 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네요. 네, 기회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물론 뭐 시장이 이제 길기 때문에 기다리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수도권 시장은요. 시장 자체 길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까지. 대신에 이제 지방도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게 또 움직이면 되니까 너무 뭐 그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라. 특히 공부를 열심히 좀 하시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말하는 이야기지만. 네. 알겠습니다. 기승전 공급. 네, 공급. 알겠습니다. 네. 찐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일치합니다.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내년에 또 뵙도록 네.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 있겠네요. 이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그죠? 네. 네, 그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